안녕하세요. 임 대표의 책잇 아웃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박수! 네, 임 대표의 책잇 아웃은요, 여러분들 바쁘고 힘든 와중에 책 읽을 시간도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책을 소개해드리고 책을 요약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보실 수 있도록 사실은 들으실 수 있도록 오디오북 형식으로 올려드리는 영상 채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가져오신 책은 발음이 왜 이래? 자, 오늘 여러분에게 가져온 책은 바로 벌거벗은 한국사 인물편입니다. 네, 제목을 들으면 벌거벗은 한국사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야한 생각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no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오늘 이 책은 뭐냐면요, TVN 스토리 TV 방송에 나왔었던 그 벌거벗은 한국사를 이제 책으로 이렇게 편찬해서 나온 책입니다. 방송 시간에 따라서 다 말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추려서 특별히 이 한국사 전문 강의하시는 최태성 우리 선생님께서 큰별쌤이라 그러죠. 큰별쌤께서 감수해 주시고 나온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책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책이 아주 빨리 넘어가요. 그래서 이 책을 한 이틀이면 다 볼만한 책의 양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기존에 알고 있었던 이야기들인데 그 이야기의 비하인드 스토리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이성계, 궁예, 의자왕, 이방원, 연산군, 사도행장, 사도세자, 세종대왕, 어우동. 갑자기 이게 왕들이 나오다가 어우동 나오니까 좀 이상한데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런 분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야기는 역사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졌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작은 TVN 스토리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 가운데 출판사 소개들을 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기만 했던 한국사가 한편의 드라마처럼 흥미진진해진다. TVN 드라마 잘 만들잖아요. 또 이것도 드라마 형식으로 만들었다는 것 같은데 높은 시청률과 화제성으로 주목받은 TVN 스토리 벌거벗은 한국사가 책으로 출판되었다. 벌거벗은 한국사는 한국사의 숨은 이야기를 낱낱이 벌거벗기는 역사 스토리텔링 소이다. 누적 수강생 600만 명, 대한민국 대표 역사 강사 최태성의 안내자로 나선 열정 넘치는 강의를 선보이고 믿고 보는 명품 한국사 이야기이다. 자, 여기 인물편에는요, 여러분들 이제 내용들 제가 조금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상당히 매력적인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나라의 운명을 뒤바꾼 이성계, 의장부터 또 세상을 놀라게 했던 연산군, 그 다음에 끝에 어우동까지 교과서에서 가르쳐주지 않았던 내용들과 서로 간의 그런 이해관계들을 잘 짜져서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하게 이 스토리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자, 이런 책들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순서대로 읽지 않아도 돼. 그냥 땡기는 대로 내가 보고 싶은 챕터를 보고 쭉 읽으면 한 20-30분이면 한 챕터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쭉 읽고 또 덮어놨다 읽어도 되고 앞뒤로 왔다 갔다 읽어도 된다는 거죠. 깊은 그 어떤 지식과 또 명쾌한 해석들이 이 책에 잘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 쉽게 볼 수 있는 책이고 또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이 있었나? 예를 들어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세종대왕의 뒷이야기, 숨겨진 이야기, 이런 것들도 좀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상당히 좀 좋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자, 책 소개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읽어드릴게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우리 역사에 대해 배웠을 테지만 어쩐지 역사 앞에서 목소리가 작아지기는 연도, 사건, 인물 이런 단편적인 지식만 떠오른다. 이거 너무너무 지루하죠. 역사를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외울 것이 많은 복잡한 지식으로 접했을 때 우리는 역사에 대해서 좀 이제 질리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하나로 싹 모아서 오늘 이렇게 책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히 벌거벗은 한국사 인물편은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에서 에피소드와 개념을 자연스럽게 녹아내며 한국사의 큰 맥락을 잡아가고자 한다. 여기에서 몇 가지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대표적으로 첫 번째, 벌거벗은 마지막 임금왕,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을 말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삼천궁녀. 와우. 의자왕이 삼천궁녀의 거느릴 정도로 사치와 향락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백제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는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고 노래도 우리가
역사는 흐른다고 노래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 거. 거기에도 이제 나온다는 거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 이야기는 가짜 뉴스, 팩트 체크 필요합니다. 가짜 뉴스였다는 거. 사실 백제에는 삼천 국력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았대. 그렇다면 백제는 왜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된 걸까? 의자왕은 어째서 백제의 마지막이 되었을까?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역사는 항상 누구의 기록이다? 승자의 기록이다. 그러니까 누가? 신라가 승리했기 때문에 백제 의자왕을 폄하할 때 당시의 문화에서 가장 안 좋은 것들, 여자가 너무 많았고 주색 잡기와 또 이렇게 향락과 이런 거에 빠져서 나라를 돌보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고 싶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당시 그 백제의 그 이제 수도 안에 있었던 인구가 2만 명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3천 명이 궁렬하니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에 대한 비하인드가 이 책에 숨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벌거벗은 왕세자, 28살 장성한 아들을 뒤주에 들어가 죽게 한 조선의 21대 왕 영조. 이 영조 가슴 아픕니다. 아들을 제 손으로 죽인 피도 눈물도 없는 아버지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사실 그는 42살의 늦은 나이에 얻은 늦둥이 아들 사도세자를 누구보다 사랑했던 아버지였다. 여러분 아시죠? 60에 환갑잔치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지금은 뭐 60에 환갑잔치 하면은 주변에서 뭐라고 하신다며요. 아직 젊은 것이 뭐 이런 얘기로. 제가 얼마 전에 그 도시탈트 커트쇼에서 들어봤더니 어떤 그 할머니께서 약국에 약을 사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무슨 약을 드릴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 그 젊은 애가 머리가 아프다 그러는데 머리 아픈데 먹는 약이 없나? 이제 할머니가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 애가 몇 살인데 했더니 아 우리 아들인데 이제 80이야. 띠로리 이제 80인데 젊은 애라고 얘기하는 지금 시대와 그 당시는 이제 60세가 되면은 이제 가실 때가 됐다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42살 늦은 나이에 늦둥이를 얻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사도세자죠.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 아들에게 칼을 던지면서 자결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뒤주에 가둬서 죽게 만들었던 그 이유. 이런 것들이 이 책에 있다는 거예요. 다 얘기해드리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아들인 정조가 너무너무 똑똑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팁을 좀 말씀드리면 그 아들을 그 사도세자를 죽여달라고 얘기한 것은 사도세자의 친어머니였어요. 와우! 그 엄마가. 왜냐하면 너무나 나중에 사도세자가 크게 말썽을 많이 피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뭐 거의 1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놓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혹여나 나중에 해경궁 홍씨 와이프죠. 사도행제 와이프나 아니면 정조 그 아들까지도 손주까지도 죽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왕에게 이제 영조에게 부탁을 했다라고 이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실제로 칼을 가지고 아버지의 그 어딥니까? 있는 아버지가 있는 편전까지 막 이렇게 가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 책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책에 있는 목차도 한번 좀 봐줘야겠죠? 목차가 길지는 않아요. 책이 두껍지 않아서. 들어가는 말, 특별한 여정, 추천글이 있고요. 나라를 흔든 사람들 해서 태조, 벌거벗은 태조, 폭군, 뭐 궁예, 그리고 마지막 왕, 의자왕, 그 다음에 이방원, 뭐 이렇게 궁금한 얘기 되게 재밌는 얘기도 되게 많은데 이방원의 어머니가 2명이 계셨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한양 어머니가 계시고 이게 한양 어머니는 이제 나중에 이방원이 한양에 있을 때 키워주신 분이죠. 그리고 친어머니는 저 윗동네에 이제 계셨고요. 함경도 거기 계셨고요. 근데 나중에 이 자기를 키워준 어머니의 무덤을 파헤쳐서 그 비석을 그냥 이렇게 다 다른 곳에 이제 다리를 만드는데 거기에 썼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철천지 원수가 된 거죠. 그 이유는 너무 또 다 얘기하면 너무 긴데 어쨌든 간에 한번 보세요. 2부 세상을 놀라게 한 사람들, 그 다음에 연산군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사도세자, 그 다음에 세종대왕. 세종대왕이 재밌는 게 이 세종대왕은 어쩌다가 며느리 넷을 내쫓게 돼요. 이래 며느리들이 아주 황당무계한 일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며느리들을 다 내쫓는 이야기도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옛날에 어우동, 이게 좀 창피한 얘기지만 어우동 이렇게 영화도 나오고 뭐 스캔들 했는데 이분이 알고 봤더니 그 왕족 출신, 그러니까 이분이 왕족이 아니고 그런 왕족의 어떻게 그 뭐라 그럴까 사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며느리급 되는 양반이었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남편한테 버림받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열심히 살랜다.
내 멋대로 살린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참 아쉽게 죽음을 맞이하는 일들이 또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책 속에 있는 내용들을 좀 제가 읽어드리면서 이걸 다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가니까 책 속에 있는 내용들 안에서 있는 내용들 조금 더 애드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6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성계라고 하면 조선의 첫 번째 왕이라는 사실만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그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왜구를 무찌른 고려 최고의 장군이었다. 왜구뿐만 아니라 홍건족, 여진족, 원나라 군대를 격퇴하며 영토를 지키고 고려를 구해냈으며 그야말로 고려의 영웅이었다. 고려의 영웅. 1388년 그랬던 그가 요동을 정벌하라는 어명을 어기고 위화도에서 말머리를 돌려 군사를 이끌고 수도 개경으로 향합니다. 수도를 점령한 뒤에는 왕위에 올라 조선을 세우지요. 위기마다 목숨을 바쳐 싸웠던 이성계는 어째서 더 이상 고려를 지키지 않고 새 나라를 세웠을까요? 지금부터 이성계가 고려의 역적이 된 그 내막을 한번 벗겨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장에 벌거벗은 태조, 이성계는 왜 어명을 어기고 말머리를 돌렸나. 일단은 위화도라는 곳이 어딘지 여러분들 아세요?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지도를 보면 토끼처럼 생겼는데 토끼의 그 머리, 평안도에서 그쪽으로 이제 중국 땅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거기 강이 있잖아요. 그 강에 있는 그 압록강, 두만강, 그 강에 있는 그 섬이 위화도라고 하더라고요. 위화도.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가가지고 그 당시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들 가운데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명나라와 그러니까 원나라의 간섭기가 끝나고 명나라가 되고 명나라에서 다시 이제 청나라로 넘어가기 전이죠. 지금은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이제 체인지업 돼가지고 뭔가 대륙의 그 중국 땅의 구조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 그러한 시기였는데 이 최영 장군하고 이 그 왕들이 이제 명나라를 치자. 우리가 더 이상 여기에 이제 원나라의 간섭도 받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명나라 우리 간섭하니까 안 되겠다. 치자. 그래가지고 전쟁을 거기를 이제 요동 정벌이라고 그러죠. 요동을 정벌하러 가자 해가지고 이성계를 이제 거기에 뽑아서 보낸 거죠. 그런데 이성계가 가려고 봤더니 이건 백전백패 질 게임이라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안 됩니다 하고 했지만 결국은 글로 가게 되었고, 근데 거기서 이래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내려왔죠. 처음부터 나라를 세울 생각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 사실 이성계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까 알 수는 없겠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내려와서 고려를 창건한 이야기가 좀 숨겨져 있습니다. 재밌는 것이 원나라 정복기 이렇게 했을 때 이성계의 선조들은 그 위에, 그러니까 조선 땅이 아니라 원나라 그 땅에 가가지고 거기서 살면서 원나라 사람들로 살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이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조선 사람, 고려죠. 고려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좀 뭐라 그럴까,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좀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런 거,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그 안에 이 책 속에 좀 숨겨져 있더라고요. 그것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 페이지 80에서 81페이지입니다. 최측근인 왕건까지 의심하기에 이른 궁예는 자꾸만 커지는 불안감을 떨쳐내려는 듯한 공포정치를 강화했습니다. 날마다 사람들이 죽어나갔지요. 궁예의 폭정을 보다 못한 부인 강씨는 울면서 남편에게 간청했습니다. 옳지 않은 일을 그만하십시오. 궁예는 불같이 화를 내더니 갑자기 부인에게 죄를 물었습니다. 나는 부인이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운 것을 알고 있어. 이게 여러분 아시죠? 관심법으로 부인의 의도를 알아냈다는 것이죠. 강씨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말했지만 궁예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추국장에서 부인을 신문한 궁예는 유죄를 내리고 결국 강씨는 형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부인에 이어 두 아들까지도 잔인하게 때려 죽입니다. 가족까지 죽이는 만행에 있는 궁예를 폭군으로 기억되게 만드는 결정적인 사건에 이릅니다. 벌거벗은 폭군 2장에 있는 궁예는 왜 왕건의 마음을 읽지 못했을까라는 장면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궁예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스님이잖아요. 근데 원래 사실 궁예가 신라의 신라 서동요 들어보셨어요? 서동요? 또 이게 말이 길어지니까 그 서동요에 나오는 그 사람의 그 서동 왕자가 궁예의 아버지고, 거기에 나오는 신라의 공주가 궁예의 엄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궁예가 신라의 왕족인데 이제 거기서 버림을 받고 뭐 이렇게 눈이 애꾸가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살아가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이제 만들어 가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가 이렇게 해서 쭉쭉쭉 진행이 돼서 이제 태봉이라는 나라를 먼저 세우고요. 그 태봉의 왕이 이제 궁예가 된 거죠. 나는 왕이로서이다. 그리고 관심법 여러분 아시잖아요. 관심법.
누가 소리를 내었는가 이거 하는 거 관심법. 그렇게 해가지고 쭉 하다가 나중에 이제 호족 세력 중에 하나인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왕건의 아버지가 하나의 이제 호족 세력이었는데, 호족이 이제 지방을 다스리는 이제 귀족 가문이죠. 그 이제 왕건이 그 궁예 밑으로 들어가고, 나중에는 궁예가 난리법석을 쳐서 궁예를 이제 신하들이 쫓아내고 왕건이 왕이 되고 고려를 세우죠. 근데 그 고려가 이제 예전에 있었던 그 오래전에 있어 그 고구려의 대를 잇는다 내가 해주고 고려를 세우는데, 원래 고구려도 원래 이름이 고구려가 아니더라고요. 이 책에서 보니까. 그럼 고구려 이름이 뭐예요? 고구려 이름이 고려예요.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가 아니라 고려 백제 신라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고려하고 그러니까 삼국시대에 있었던 고려하고 통합된 왕건의 나라 고려가 헷갈리니까 앞에를 고구려, 그러니까 옛날 고려 해가지고 고구려라고 이름을 명칭을 한 거고, 왕건의 고려를 고려라고 한 거죠. 이거 몰랐죠? 저도 이 책에서 읽으면서 오 완전 신기 대박 이렇게 좀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책에서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왕건이 하루는 이제 크게 이름이 막 떨치고 막 여러 가지 막 전쟁 열나 잘하고 돌아오고 했는데, 궁예가 그러는 거야. 궁예가 내가 너의 마음을 보았느니라. 관심법으로 보니 너가 왕건 네가 역모를 꾸미고 있구나. 이렇게 딱 한 거예요. 역모를 꾸미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죠. 왕건이 당황을 해요. 그래, 저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 궁예의 최측근인 신하 하나가 이렇게 붓을 땅에 딱 떨어뜨린 척 하다가 그 붓을 딱 주스면서 왕건의 귓속말이 되고 한마디 하는 거죠. 맞다고 하십시오. 왜냐?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그래서 그때 갑자기 왕건이 연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죽여주십시오. 제가 역모를 구했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궁예가 하하하하하 웃더니 하는 얘기가, 역시 왕건은 참된 신하다. 왜냐하면 자기가 관심법으로 그 마음을 보았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궁예가 얘기했을 때 왕건이 그걸 인정을 한 거죠. 죽여주십시오. 그랬더니 다시 여봐라, 왕건만한 신하가 없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건이 거기서 안 죽고 살아나고, 나중에 궁예가 도망을, 이제 궁예를 신하들이 내쫓고 궁예는 도망을 가서 거기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냥 아쉬운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페이지 123페이지, 124페이지에 있는 이야기인데, 의자왕에 대한 이야기네요. 읽어볼게요. 의자왕은 제위 20년 중 15년을 정복 군주로 살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자왕의 이름을 듣고 떠올리는 건 아까 말씀드린 거죠. 삼천국녀를 거느린 방탕한 군주의 이미지가 크다. 백제의 마지막 왕이기 때문에 사치와 향락을 즐긴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의자왕이 초심을 잃지 않았던 백제뿐만 아니라 삼국의 운명이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처음에 마음가짐이 건강한 방향으로 일관되게 유지되었다는 것이 비단 왕에게만 필요한 덕목은 아닐 것입니다. 인물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통해서 현재 우리도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이 또한 역사가 주는 여러 의미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이 의자왕을 보니까 당시 백제의 국력이 고구려를 앞질렀더라고요. 와우! 전체 인구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요동 지역이나 또 일본에 끼친 영향력도 그렇고. 하지만 이 백제가 좀 아쉬움이 좀 몇 가지가 있었어요. 이제 의자왕으로서 이제 많이 다 끝났는데, 이게 이제 백제의 그 할아버지죠. 이 의자왕의 할아버지의 성왕, 할아버지 그 3대인가 4대 된 것 같은데, 그 백제 성왕이 전쟁을 갔다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죽었는데 그 신라가 죽여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죽이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왕의, 당시는 전쟁을 해도 이제 왕을 죽이거나 하면 그 왕의 시체를 그 나라에 돌려보내는데, 그 왕의 목을 잘라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신라에 가가지고 신라의 궁전에 계단 밑에다가 이제 그 머리를 갖다가 이렇게 심은 거죠. 무슨 얘기냐? 그 계단을 갖다 궁전을 오르내리고 하는 그 계단을 밟고 올라갔다 할 때마다 그 백제의 왕을 짓밟겠다라는 의미죠. 이것 때문에 이제 백제 사람들이 너무나 흥분을 하고 좀 열이 많이 받았고, 여러 가지 이거는 이슈들이 이제 이어지고 하면서 나중에 의자왕의 요 일들도 이제 전쟁을 일으키고 막 서로 죽고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 부분을 보면서 용서해야 되는데 좀 생뚱맞지만 용서하고 마음을 이걸 다 이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어쨌거나 여러분 이 챕터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엔 페이지 193페이지입니다. 갑자사와 이후 연산군은 브레이크가 없는 기관차처럼 복주를 거듭합니다. 국정은 내패기째 술과 여자에 빠져 세월을 보내고 연산군은 각 고을을 모아둔 가무 기생을 운평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예쁘고 춤과 노래 솜씨가 좋은 사람들을 뽑아서 흥청, 잘 들으세요. 운평, 기생을 뽑아서 그 기생들에게 운평이라는 어떠한 그런 포지션을,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주고 또 그 중에서 최고 한 사람은 흥청, 흥을 돕는 사람이다. 그래서 흥청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흥청들에게는 수시로 재물과 노비를 내리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의 부모를 한양으로 불러 집과 땅을 사주었습니다. 왕이 정사를 보던 경복궁과 창동궁은 연산군과 흥청들이 즐기는 놀이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연못에 배를 띄워 뱃놀이를 즐기기도 했지요. 여기서 비롯된 말이 바로 흥청망청입니다. 이렇게 해서 흥청으로 뽑히면 이 사람들이 왕 옆에서, 연산군 옆에서 사바사바 하니까 거기에 있는 이제 그 지위가 높거나 뭔가 자기가 벼슬을 얻고 싶은 사람들은 왕의 기생인 흥청에게 가서 뇌물을 바치고, 향단아, 저기 우리 그 연산군에게 나 말 좀 잘해줘. 이렇게 했을 정도로 나라가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죠. 뭐 이 이야기는 아시죠? 왜 연산군이 이렇게 됐는지. 자기의 어머니가 이렇게 죽음을 당한 것에 대해서 다른 그 주변에 있었던 여인들이 이것들을 갖다가 음해해가지고 죽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일로 인해서 연산군이 그냥 제정신을 못 찾고 이제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 이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 대한 것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페이지 238페이지와 239페이지에 있는 지금 가슴 아픈 이야기죠. 사도세자의 이야기예요. 사도세자의 죽음에는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 이것만큼은 확실하다. 왕실이라는 배경을 무시하고 영조와 사도세자를 평범한 부자 관계 속에서만 바라본다면 사도세자의 죽음은 계속해서 미스터리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왕실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돌아가는 곳이니까. 사도세자도 처음에는 아버지의 총애를 한몸에 받고 자란 아들이었습니다. 평범한 부자 관계가 아니라 왕과 세자의 관계일 뿐이죠. 사도세자의 죽음은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고려해야만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렇듯 탐구적인 시선으로 역사를 바라본다면 불가해한 인물이나 사건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페이지 275페이지. 애민정신으로 백성을 사랑하고 돌보았던 세종이 왜 유독 며느리에게만 차가운 면모를 보였을까요? 왕위 계승의 전통성이 부족한 셋째로서 왕이 되어 그런지 세종은 국가와 집안 모두 자신이 생각하는 유교적인 이상에 들어맞기를 원했습니다. 세종이 만기 친남의 정신으로 정사만 돌본 것이 아닙니다. 가정 또한 자신이 다스려야 할 영역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들 부부의 문제 역시 정사를 보듯 개입한 것이지요. 요즘 관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지만 세종은 왕인 동시에 가장으로서 유교적으로 완비된 왕실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세종이 며느리들을 4명이나 내쫓았어요. 그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너무 길어지니까 여러분들 따로 보시면 좋겠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알게 된 게 뭐냐면, 보세요. 처음에, 이제, 조선의 4대 임금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그거 아시죠? 태종, 태세, 문단세, 예선, 연중, 임명선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근데 태조가 이성계가 있고 그다음에 그 첫째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첫째 아들이 중이 되잖아요. 나는 이 고려를 무너뜨리고 한 이 나라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가요. 그래서 이제 정종이 왕이 돼요. 태정. 그다음에 세 번째 임금이 누굽니까? 이제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난리 법석을 튀면서 이제 태종 이방원이 또 세 번째 태종 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왕이 세종이 세종도 아시는 것처럼 세 번째 아들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태정, 태세, 요 문제가 아니잖아요. 문종이 적자로 처음으로 이제 5번째 왕이 되는 거예요. 적정자라 그러죠. 뭐냐면 왕의 큰 아들로, 그 정실 부인의 큰 아들로. 그래서 이 세종은 엄청난 나름의 스트레스가 있었대요.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만큼 우리 집안도 잘 다스려야 한다. 근데 이 며느리들, 이 문종의 와이프죠. 며느리들 받으니 며느리들 다 이상해. 여기 보니까 막 술주정뱅이에다가 죄송합니다. 동성연애에 빠진 며느리도 있고, 하여튼 그 다음에 뭐 이제 시기 질투 때문에 이런 무슨 막 주술에 빠진 며느리도 있고, 그래서 그 며느리들을 막 이렇게
바꾸는 그러한 이야기가 여기에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페이지 294페이지, 295페이지에 있는 내용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재개업을 하라는 왕명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아내를 버리고 친정 부모 또한 딸을 따뜻하게 품어주지 못했다. 어우동에 의한 이야기예요. 어우동. 배필로 삼아도 될 만큼 좋은 남자를 소개해 주겠다는 여종의 말은 조선시대에 상상하기 힘든 파격적이었지만 홀로 탄식만 하고 있던 어우동에게는 솔깃한 제안이기도 했다. 어우동 결국 여종의 은밀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공식적으로 이혼한 상태가 아닌지라 재혼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자신의 신분인 양반가 여선의 삶을 유지하는 대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어우동에 대해서 파란만장한 남자를 만나는 이야기,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이제 죽음을 당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는 또 새로운 책을 한 권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은 벌거벗은 한국사 인물편입니다. 역사를 보는 것은 재미가 있는 게 왜냐면 역사 속에서 나의 모습을 찾을 수도 있고 역사 속에서 시대적 상황도 찾을 수가 있고요. 또한 다가올 미래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역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알려져 있는 누구나 아는 이야기가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비하인드 스토리를 아는 것도 재미가 있겠죠. 오늘 임 대표의 책의 아웃은 벌거벗은 한국사 인물편을 나눠드렸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책으로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건행!